자, 중간고사 대비 외부지문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현대소설부터 시작합니다. 자, 현대소설 겨울뜸부기인데요. 자, 이거는 글을 먼저 읽기 전에 쌤이 앞에 문제를 먼저 봐주자고 했잖아. 자, 4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 소설이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탈출을 꾀하던 오빠의 삶을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일단 소설에 나가 등장했으니까 이 작품은 시점이 뭐예요? 1인칭 시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 오빠의 삶, 그치? 오빠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 주인공 따로 있네? 그래서 이거 시점이 뭐예요? 그렇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러한 오빠의 삶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에 유의해서 읽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서 중심인물이 오빠구나 라는 걸 아는 상태로 우리는 처음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오빠는 머리는 좋은데 과거운이 없어 라고 할 때 이 과거는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험운이 별로 없대. 자, 중학 입시에서 떨어졌지, 고등학교 입시에도 떨어졌지. 자, 이렇게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런 문제가 있었대. 학급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는 거야, 맞죠? 근데 목표가 수재들만 모인다는, 똑똑한 친구들만 모인다는 세칭이라는 건 세상에서 칭하기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이란 뜻이야. 세상에서 흔히 말할 때 인류학교라고 부르는 그런 학교들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는데 그런 데가 목표라고? 그러니까 나는 한 4등급 정도 나오는데 서울대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조금 힘들겠네. 자, 대학의 경우는 좀 달랐다. 큰 배에 선장이 되어 먼 바다로 나가겠다는 것이 오빠의 꿈이었다. 자, 여기다 밑줄 쭉 그어주세요. 자, 이게 뭐라고? 오빠의 꿈이었대. 오빠의 꿈은 뭐야? 선장님에서 오빠의 꿈은 원피스야, 그치? 나는야 선장 될 거야. 너 내 동료가 되라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해양대학에 응시한 오빠는 2년이나 연겁 후 신체 검사에 떨어진 거야. 에이, 그러면 당연히 지필고사도 못 보겠지? 자, 신체 검사에 떨어져서, 일단 지필고사는 치르지도 못하고 떨어졌다. 이런 거 사실 확인 문제로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기. 어머니는 2차 대학에 비교적 약한 과를 택해서 응시하기를 종용했으나, 자, 요거 하면서 쌤이 사전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왜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휘 문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용하다 뜻 한 번만 확인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 뜻입니다.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래 예문을 보면 그는 치료를 거부하는 어머니에게 2번을 종용했다 라고 하지, 어머니께서 치료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갖고 엄마를 잘 설득하는 거야. 아, 엄마 우리 치료 좀 받자. 이번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경과가 좋다는데 해가지고 권한 거지요. 자, 우리 소설에서는 어머니가 무엇을 오빠한테 권했어? 좀 약한 과 가서 대학 가자 라고 했지만 오빠는 막무가내였대. 말도 안 듣고 삼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갸웃. 자, 그렇다고 별반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이게 문제인 거야, 그치? 나 사실 삼수 할 수도 있어. 괜찮아. 웬만하면 너네는 하지 마. 근데 하지만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 번 재수 한 번 해. 그다음에 삼수까지 하게 돼. 3번이나 연달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지금 고1 열심히 달렸죠? 2학년 되는 거 아니야? 고1 되어서 약간 힘들지 않아? 작년에 했던 만큼 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벅찬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3번째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야, 이거는 뭐 더 하지. 20살 넘었으니까 이제 술 먹어도 된다고 막 술 먹고 다니는 거야.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구가 300이니 400 잘 치네 하는 걸 보면 학원보다 당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 삼수를 하지만 크게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환한 대낮에 이미 한 장 걸친 벌건 얼굴로 내가 근무하는 출판사 부근에서, 자, 여기 내가 근무하는 출판사 부근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우리 서술자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나 보네. 이 근처에서 빙빙 돌다가 돈을
몇 푼 받아주고 패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아유 그냥 동생한테 돈 받아갖고 술 먹으러 가네. 자 주판을 놓다가 수금원들과 입금액 때문에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 때 설빛 창가를 스치는 오빠의 얼굴을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생략된 말 아마도 내가 하겠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오빠 뭐해? 공부 안 하고? 자,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 결과 새해째는, 자 3년째에는 어떻게 됐느냐? 누군가 일러준 묘책대로, 묘한 방책이란 뜻이야. 묘수대로 팬티 속에 저울추를 숨겨서 신체 검사를 통과했대. 저체중이었나? 근데 필답고사에서 떨어졌대요. 필답고사는 다른 말로 지필고사였지? 지필고사에서 떨어졌어. 근데 공부했냐? 안 했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좀 떨어지겠지. 에잉. 자 어머니는 이러한 오빠를 두고 자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이냐 삼수를 했지만 지금 해양대학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삼수를 했지만 대학에 떨어진 상황. 야 네 실력이랑 네 적성에 맞는 거 아니 약학대학쯤 들어가면 졸업하면 약방 차리고 약사 교사 만나서 결혼해서 두 손 맞잡고 벌면 맞벌이 하면 곧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밑줄 쭉 그어주세요. 곧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이게 어머니가 오빠에게 바라는 내용이지 그냥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둘이 함께 벌어서 그냥 오손도손 잘 살면 되지 근데 엉뚱한 귀신이 쓰여서 인생을 망쳤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을 빡빡 치셨습니다. 내가 가슴을 치는 거 행위잖아 그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심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심리를 제시하나요? 어떤 심리야? 답답함 그치? 안타까움 이런 심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오빠는 차마 마주 대거리를 하지 못하고 자 대거리 무슨 뜻이게? 서연아 무슨 뜻이야?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마주보고 거기에서 대드는 것입니다. 에잉 하면서 싸우는 거야. 밑에 예문을 보면 흙을 집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래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대거리가 있었다. 상대편에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서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 두 번째 예문처럼 한바탕 대거리를 벌일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대거리를 벌였다.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빠가 차마 거기에서 아닌데 나 할 건데 이런 말을 못하죠. 삼수한다 그래놓고 공부 안 했으니까. 나한테 옆구리를 찌르듯 슬며시 말하곤 했습니다. 자 밑줄 쭉 그어주세요. 인생이 다만 그런 것뿐이라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어떻게 살겠니? 자 그런 것이란 위에 있는 안정된 생활이겠죠. 이런 안정적인 생활만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니? 자 이렇게 어머니랑 오빠가 의견 차이를 보이네요. 둘이 갈등하고 있는 거네 맞지? 열심히 필기해줘야 돼. 자,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서 어머니와 오빠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보여요. 자, 사람마다 분수라는 게 있다는 거, 사는 일이 어렵다는 거,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머니의 생각에 자 밑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서술자인 나는요, 엄마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사람마다 분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했어 안 했어?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어. 하지만 끊어주시고 오빠는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웃어 보이는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얘들아 일부 어머니랑 생각이 다른 거네? 맞지? 안정이 우선인 거 맞긴 한데 오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우선 위에 사람마다 분수가 있다 안정이 먼저다 이거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오빠는 못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 느낌이라는 게 실상 말해서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는 확신도 아니고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오빠가 그럴 거야가 아니라 다만 자 괄호 시작해봐. 20살 나이에 이미 헌 옷가지처럼 자 일단 비유 적어주시고 우리 영성고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지. 되게 세부적인 내용 여기에 비유가 쓰였다. 비유를 사용하여서 인물의 어떤 태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선지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확인해 놓고 이미 헌 옷가지처럼 남루하게 널린 기존의 삶 중 하나를 둘러쓰기 시작한 얘들아 뒤에 페이지 넘겨서 더 읽어봐. 둘러쓰기 시작한 뒤에 뭐라 써있어?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앞에 있는 말 있잖아. 20살 나이에 이미 헌 옷처럼 남루하게 널린. 얘들아 남루하다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루하다라는 건 약간 너저분한 차림새. 근데 이게 옷이 좀 낡아서 해지고 그랬을 때 남루하다라고 하거든. 보통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게? 옷이 낡았어, 해졌어. 그래서 너저분하게 하고 다니는데 어떤 단어 떠오르지 않아? 가난이라는 단어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가난 대신에 남루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남루한, 그러니까 별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존의 삶 중에 하나를 둘러쓰기 시작한 나의 오빠는 이런 식으로 써있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까지 이 기존의 삶 중 하나를 둘러쓰기 시작한 사람은 나예요, 오빠예요? 나야, 오빠야? 나. 시우야 생각하고 있어? 네. 나야, 오빠야? 맞아? 서연이는? 아이 안돼. 오빠요. 오빠예요? 나요. 수민이는? 서연아 빨리 대답해. 저도 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았다. 자, 20살 나이에 이미라고 했잖아. 그럼 이미 약간 벌써? 이런 느낌이죠. 헌 옷처럼 기존의 삶 중에 하나를 쓴다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 기존의 삶이란 무슨 의미일까? 되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거야? 아니지. 남들이 다 사는 그런 흔한 삶이겠지요. 그 흔한 삶 중 하나를 둘러쓰기 시작한 나일 거야. 근거는요? 그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근거는? 근거 있어? 라고 하면 네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어? 출판사에서 일하잖아. 출판사 부근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나 일하고 있을 때 오빠는 막 지나가고 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미 20살 때 일을 하고 있어.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엄마가 말한 것처럼 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닐까요?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20살 나이부터 벌써 이미 벌써 그런 기존의 삶 중에 하나를 둘러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만 오빠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오빠에 대한 바람. 자 뒤에 볼까요? 막연한 생각이지만 우리네 사는 삶과는 조금 다른 형태, 다른 색채의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오빠는 못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빠는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재미없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중력 뒷부분. 자, 오빠 갑자기 말하기 시작해. 이번 한 번만 한미천 해주시면 1년 안에 몇 배로. 약간 사기꾼 멘트인데 지금. 얘들아, 미천 뭔지 아십니까? 장사 미천이라는 말로 보통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바탕이 되는 돈, 물건, 기술, 재주.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나 재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장사 미천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김밥지를 딱 열어. 그러면 저희 장사 미천은 뭐가 될까요? 어떤 게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약간 월세 낼 돈은 있어야겠지. 보증금이 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음식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것들이 장사 미천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한미천 해주시면 1년 안에 몇 배로 갚을게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단돈 50만원? 약간 저게 단돈이 맞나? 약간 의심스럽긴 해. 이번에 다시 실패하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 무슨 실패를 했지? 중학입시, 고등입시, 대학입시에 지금 실패한 상태죠. 중략 앞부분에서. 이번에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금 공약을 내세우네. 자, 밑줄. 그때는 정말 수도 검침원이든 버스에서 잡상인이 되든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뭐라고 했지? 생활의 안정을 좀 이뤄라. 안정된 생활을 해라 라고 했는데 뭐 수도검침원, 잡상인 바로 그 안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구체적인 어떤 직업을 얘기하신 건 아니었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오빠가 그냥 예로 든 직업들인 거야. 나 이번에도 실패하면 안정적인 삶 살게요. 엄마 원하는 대로 살게 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수전증이 있을 리 없는데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런 부분 수전증이 있어서 손을 떨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선지 나오기도 하지.
수전증 있을 리 없어. 근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 여기도 심리 간접 지시 되어 있는 거죠. 손이 덜덜덜 떨린다. 얘들 어떤 마음일까? 긴장. 긴장되는 거지, 그치?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품에서 사절로 접은 종이 쪽지를 펴보였는데요. 그 종이 쪽지가 아래에 써 있는 것처럼 용산 야채 시장에 벌일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병 걸렸네. 큰일이다. 자, 뒤에 큰 따옴표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큰 따옴표 넣어서 인물의 말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이거 직접 인용한 거죠. 야차 장사 계획을 오빠의 목소리로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맞나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새벽 4시에 문 열어서 8시면 파장이다. 얘들아, 파장은 무슨 뜻이게? 시장을 이제 닫는다라는 얘기야. 거기 끝나요. 밤새워 지방에서부터 올라온 야채는 부르는 게 값이고 먹이는 게 값이다 라고 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네, 그치? 두둑한 배포와 빠른 눈치 작전이면 불과 서너 시간 장사, 그치? 4시에 열어서 8시에 닫는다고 했으니까 서너 시간 장사로 일명 쇼부를 치고 남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몇 배를 번다고 했다. 자, 뒤에 다고 했다 동그라미 해볼까? 자, 여기에서는 오빠의 사업계획을 서술자가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거 간접 인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치? 그리고 서술자가 오빠의 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지. 요약적 제시. 서술자가 줄여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때 우리가 들어있던 사글세빵, 자,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사글세는 월세를 말합니다. 월세. 그러니까 사글세빵이란 월세방을 말하는 거야. 월세방. 사글세빵 보증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달라 그랬지? 50만. 단돈 50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단돈 50만 원?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라는 게 꽤 큰 돈이다.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한테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술이고요. 그리고 야, 우리 월세방 살고 있는데 월세방 보증금에 2.5배? 어머니가 돈 마련해주기 정말 쉽지 않겠죠. 마련해주기 쉽지 않음을 역시 알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원룸, 투룸, 반지하로 가면 투룸, 그리고 지상으로 가면 원룸, 보증금이 진짜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비싼 데는 1,000. 근데 거의 없었어. 완전 썩어가는 데고. 그래도 2,000, 3,000, 많으면 5,000 정도는 있어야 월세방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 서울 미쳤지. 서울 월세 진짜 미쳤어. 특히나 대학 근처라서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한 2,000이라고 해볼까? 지금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000? 한 5,000 달라는 거네? 쉽지 않은데요? 그쵸? 단돈 5,000? 쉽지 않은데? 자, 어머니는 숫제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숫제는 완전히 이런 뜻이야. 그러한 어머니의 등에 대고 오빠는 흡사 장터의 야바위꾼처럼 유창한 달변으로, 달변은 말을 매우 잘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나 꼭 설득시켜야 한다는 초조감과 안간힘으로 쉴 새 없이 눈을 굴리며 사업의 밝은 전망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얇은 눈꺼풀은 맞바람에 떠는 문풍지처럼, 자, 여기 비유 쓰였지요, 그쵸? 자, 바람에 떠는 문풍지처럼 쉬지 않고 파르락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얘들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거 보이니? 얇은 눈꺼풀부터 끝까지. 자, 여기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도 간접 제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양을 묘사하여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어떤 심리예요? 아까 한 것처럼 긴장되는 거지, 막 걱정하고 있는 거 하면서 엄마를 열심히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를 설득하려 노력함. 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차갑게 잘랐습니다. 거절했어요. 입만 가지고 하는 장사는 우리 생각이랑 비슷한데 사기밖에 없다. 행여 엄마가 있다, 동생이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게벌이를 하더라도, 뭐냐면 지게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혼자 살아갈 방책을 세우도록 해라.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이거 중략 앞부분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했었지? 아이고,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뭐라죠? 네 알아서 해. 지금
네 힘으로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만 그리고 어머니는 무명지라고 하는데 이거 약지입니다.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약지에 끼고 있던 새 돈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중은 사실 그 한 돈 두 돈 할 때 금 세는 단위 있잖아. 그거랑 거의 비슷한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이거 잘 안 써요. 그냥 돈이라고 하죠. 세 돈 정도 되는 금반지를 뽑아서 오빠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근데 한 돈이 몇 g이지? 100g. 3.75g입니다. 자, 오빠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유일하게 지닌 폐물이에요. 여러분, 폐물이 뭐죠? 그 약간 금속으로 돼 있는 돈 되는 거. 맞아요. 자, 폐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다 보석이야. 보석으로 만든 물건. 근데 지금은 요 뜻으로 쓰였어요. 사람의 몸 치장으로 차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좋아하는 폐물. 폐물. 그래서 귀금속으로 만든 장식물. 그러니까 요즘은 주얼리라고 하죠. 주얼리, 귀고리, 목걸이, 팔찌, 그다음에 반지 이런 것들을 폐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폐물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결혼할 때 받은 폐물. 결혼 폐물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요즘은 예물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이 폐물을 왜 결혼할 때 이 폐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자체가 가난한 나라였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가 커지기에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는 돈이라는 게 많지 않았어. 남는 돈이 있으면 다 뭐 해야 돼? 자식들 먹여야지, 그치?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장신구를 할 여유까지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언제 해줬냐면, 다른 때, 니네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못하니까 결혼할 때 돈을 모으고 이런 폐물을 많이 해주셨던 거야. 그게 지금 서로 결혼 전에 예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한테 유일하게 있던 그 폐물로 죽을 때까지 끼고 있다가 마지막 저승갈 노전화 하겠다던 그 귀한 가락지를 오빠를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지는 오빠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멈칫멈칫 그것을 챙겨놓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붙드는 나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는 오빠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의 어떤 상세한 좀 복합적인 심리가 담겨 있었겠지?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 돈을 안 주네. 야! 저런 불효자 같은 오빠의 어떤 상세한 심리는 알 수 없죠. 아마도 뭐 이렇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엄마 말 맞다나 내 힘으로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관찰자 시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른 인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 그게 오빠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의 2년 전. 자, 꺽쇠해 주십시오.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있다는 엽서를 받았을 뿐으로 도대체 그 왜소하고 허약한 체구로 어부가 되어서 살아갈 모습이 잘 눈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갖춰야 할 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저냥 만나서 살아간다는 20살이 간 넘은 어린 올케도 좀 많이 어린데 8개월이 지나도록 뒤치지도 못할 정도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조카의 모습도. 자,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쓸까요? 오빠에게 이제 처자식이 있고요. 경제적 상황은 썩 좋지 않네요. 그들이 얽혀 살아갈 그 생활이라는 것도 도시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모를 것이 어찌 그들의 생활, 그 어려운 삶뿐이겠습니까? 더 자세한 상황이란 우리가 알 수가 없네. 미래도 알 수가 없고요. 연말인 탓에 자 연말 우체국에다 꺽쇠 표시해 주십시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창구마다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송금 업무 창구에도 거의 출입문까지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30-40분은 조이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줄의 끝에 이어섰죠. 손에 자 네모해주세요. 1000원권 지폐 30장의 부피가 값핏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값핏하다를 뜻을 찾아보니까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예전에 쓰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부피가 느껴졌다 해도 뭐 문제 없잖아? 그치? 우편물이 밀릴 때이니 사나흘 후에나 오빠에게 닿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후가 될지도 모르고 오빠는 그동안 누이 동생에게서 올 변변치 않은 액수의 송금 자 이거 말하는 거지 3만원 정도? 근데 3만원이 작은가? 아까 월세방 보증금이 2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꽤 큰 돈 같은데요?
송금을 걸고 둘러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벌써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을지도 몰라. 자, 이건 추측이지. 오빠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지금 걱정하는 거죠. 오빠의 편지를 받은 후 이틀간의 늑장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나는 한 곱이 한 곱이 전락이라고 말해야 할. 자, 얘들아, 전락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전락하다. 오! 맞아요. 전락하다. 맞음. 뭐? 엥? 뭐야 이거? 엿 왜 생겼어? 전락하다, 떨어져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굴러 떨어짐,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그래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렸다 라고 하면 얘가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그냥 저 문제거리, 골칫거리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그래서 오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지. 그 오빠의 변화를 볼 때마다 지금보다는 옛날이, 그보다 또 옛날이, 그보다 다른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패하기 전, 전락하기 전 오빠의 모습인 거죠. 아니, 차라리 나팔소리 쓸쓸히 울려 퍼지던 저문 날 오빠의 속삭임에 따라 어디론가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손을 맞잡고 달아나자던 때가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오빠와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한없이 가노라면 결국 떠난 자리에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얘들아, 여기까지. 자, 이 지금 쌤이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어릴 때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서야 알게 된 거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떠난 자리엔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걸 몰랐던 어린 시절. 자, 이 어린 시절이란 꿈을 갖고 살아갔던 시절을 말합니다. 떠났어?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달아나기를 꿈꾸는 것일까? 자, 아까 우리 보기에서 현실에서 도망가기를 꿈꾸는 오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는 차라리 수산업에 손을 대어서 한때 재미를 좀 봤는데 망해버렸네 이런 호기와 허언으로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 오빠와 마주할 것을 나는 바라는 것이 아닐까.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오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라고 리뷰를 했었죠? 나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4번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이 등장인물들이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야. 이런 주관 개입하지 않도록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읽으신다면 문제풀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가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수록해놨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이걸 푸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왜냐, 이미 풀었으니까. 채점도 안 했어? 자, 풀고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자, 1번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지. 1번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1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1-1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우리 학원 좀 다녔으면은 클리닉 때 했던 거 기억나? 클리닉 분석지에 써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거야. 만약에 1-5 4번이 틀렸다. 근데 여기가 근거다. 나 지금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여기 밑줄 긋고 1-4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분석지를 본인 프린트에다가 이제 연필로 표시를 잘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해서 그렇게 문제 풀이, 채점, 분석까지 해오는 게 숙제.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작품 정리라고 해서 자료를 넣어놨는데, 얘들아, 사실 그 자료라고 할 게 별로 없고 이번에 나온 작품들이 완전 좀 비주류 작품이야. 그러니까 교육에서 많이 안 다루는 작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별로 없고 쌤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약간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읽어보시고, 전체 줄거리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 그냥 지문 내용 요약해 놓은 거야.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작품 정리 8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 서술상의 특징 안 봅니다. 인물 정리로 가십시다. 인물 정리 먼저 오빠부터 볼게. 오빠 머리 좋다고 했는데 완전 수제야? 뛰어나? 아니야. 수제까지는 아니라고 했어.
자, 월이가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성적이라고 했어요. 위에다 한 번 더 적어놔. 중간 정도의 성적. 하지만 입시와 진학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지요. 현실적 기반은 좀 부족합니다. 뭐 돈이라 했지, 뭐 자기 머리도 그렇고. 하지만 이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꿈을 과거에는 갖고 있었어요. 반면 어머니는 안정과 현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두 분의 삶의 태도, 삶의 지향점이 조금 다릅니다. 아들을 걱정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도 보이죠. 물론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금가락지 뺏어주지만 서술자는 어머니랑 마찬가지로 현실을 인정합니다. 자, 거기 밑줄 그어줘. 현실을 인정한다. 이 점은 어머니랑 똑같아. 하지만 오빠가 다른 삶을 살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입니다. 양가적 태도가 뭘까 얘들아? 이중적인 태도라는 뜻이야. 서로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지. 자, 다음 소재의 상징성. 자, 금반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자산인데 오빠를 위해서 줬어요. 자식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 다음 오빠가 내민 사업계획서는요, 좀 불안정한 도전이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우체국 송금은 가족애와 연민. 이제 동생이 오빠한테 보내주는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특징이 정리된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OX는 숙제로 넘겼습니다.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답지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아빠는 까먹고 못 줬는데 이럴 수가. 우리 반은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현대소설은 끝이고, 선생님 그러면 객관식 변형 문제는 없나요? 아니, 있지. 언제 줬죠? 어제 줬습니다. 파이널 문제집에 들어있어요. 파이널 문제집 뒷부분에 들어있으니 거기는 오답이랑 그 다음 아까 분석지 만드는 거 OX 전부 채점하고 복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요?